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15조 원 안팎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중동 사태로 치솟는 국제유가가 물가 환율을 동시에 자극하자 경기 대응용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겠다는 포석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잠시 후면은 대체거래소부터 해서 이번 주 증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증시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중도 사태 이후에 지금 하락폭을 보면 주요국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사실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연초부터. 그렇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 단순히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이제 단순 과열돼가지고 이걸 조정하는 이제 뭐 수준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이게 그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한 결과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피가 2025년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있었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밸류업 정책도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한 47%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죠. 1, 2월에. 근데 이제 이번 뭐 16% 이상 12% 이제 낙폭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이제 취약 구조가 한꺼번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유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5% 이상이 이제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에너지 위기가 굉장히 이제 경제 직격을 이제 주게 된 거고요. 외국인이 또 이게 그 선물에 대한 증거금 이제 올렸으니까 글로벌 펀드 중심으로 한국 주식을 우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율이 또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또 원화 추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 비용이 증가한 이런 악순환 고리를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이러한 그 경제적인 취약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이 에너지 안보가 가장 취약한 선진국 수준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건드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 증시를 보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다라는 표현들도 실제로 많이 씁니다.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가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적 무겁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도 굉장히 급등락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코스피 1, 2위를 보면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반도체 중심이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유가가 지속되면은 비용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대형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선물에 대한 이제 보증금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유동성, 그러니까 대형 유동성 주식부터 빨리 이제 외국인이 투매를 하게 되고요. 현대차나 LG 에너지솔루션 같이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게 굉장히 원자재 그 조달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소형이나 내수 중심의 종목은 외국인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매도 압력이 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크게 빠지는 건 사실 이게 더 좋은 주식이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팔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많이 급등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의 최근 순매도 흐름은 환율과도 무관치는 않아 보이는데 야간에는 1,500원을 넘나드는 모습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1,600원 얘기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이게 그 1998년 환율 위기 때 이후로 최고 환율이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보시면 유가가 이제 브렌트유가 72달러인데 103달러까지 41% 급등했고 환율도 아주 급등하는 이중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은 사실 한국은 이제 그 유류, 석유를 사들이기 위해서 달러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주식을 국내 시장에서 팔고 나가는 외국인들도 달러를 더 이제 가져가게 되죠. 예. 두 채널이 동시에 달러를 빨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원화가 그 주요국 중 가장 크게 약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국고채 금리도 지금 3.04%에서 3.42%로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채권 가격의 추가 하락을 불러오고 이게 그 외국인 채권 자금도 동시에 이탈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얽히고 설켜서 우리 경제에는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인데 원화 가치를 보면요. 다른
그 다른 그 나라 통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달러 대비 보면 우리 원화 가치가 유독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보면은 2.92% 정도 상승한 반면에 원화는 실제 3.84%더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약세가 더 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 리스크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펀더멘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 쇼크가 일어났잖아요. 전쟁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셀 코리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급락하게 되면은 외국인이 5조 원 정도를 순매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달러가 집중적으로 이제 수요가 발생되게 되죠. 그다음에 한미 금리 차가 좀 오랫동안 고착이 됐습니다. 하나는 2.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연준은 3.5%에서 3.7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금리 차가 1.25% 정도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환율이 1,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 심리가 시장을 이제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투기적으로 달러를 매수하려는 이런 또 현상도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기간 동안 보면 유로화는 뭐 3.29% 이제 약세고 엔화가 이제 2.39% 빠진 데 비해서 이제 원화는 3.84% 빠진 거는 달러 강세만의 문제는 아니고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굉장히 구조적 불리함이 숫자로 나타난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원화 얘기하면서 금리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번 주를 금리 슈퍼위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연준의 FOMC도 기다리고 있고 일본은행, 호주 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행 등등 여러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번 달에는 금통위가 없고 다음 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금리 상황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슈퍼위크 말씀 주셨듯이 이제 보면은 미국의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결이 유력하다고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유가가 지속되면은 인플레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매파적으로 동결할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달러 강세가 지속될 거니까 원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될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에너지 공급 대안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0.25% 정도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단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해서는 약간 구두로 긴축을 시사한 정도이고요. 영국도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4월에 열리는데요. 슈퍼위크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4월 방향을 결정할 건데 문제는 이제 고유가랑 고환율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는 사실 어려운 걸로 보여지고요. 예. 동결을 고수할 걸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담대라고 부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면은 상단이 6.5%를 넘었습니다. 뭐 7%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신용대출 금리도 보면 5.3% 정도 그렇죠. 네.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주담대 금리 말씀하셨듯이 6.5%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을 줄 수가 있는데 한국 경제에 네. 저 말씀드렸듯이 주식 같은 경우도 5.8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도 많이 마이너스 쓰시죠? 마이너스 통상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 이제 부동산하고 같이 또 연계가 돼가지고 큰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주담대 금리가 6.5%니까 매수 희망자가 대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자산 자체도 감소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투자 여력 자체가 또 축소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사실 실질 구매력도 같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그 신용대출도 어렵고 그 다음에 주담대 변동금리도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가계 소비 여력 자체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이제 아주 구조적인 영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간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상한을 정한 것만큼 100원, 200원 떨어졌는데 왜 그만큼 주유소 우리 체감하는 가격은 많이 안 떨어졌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내 항공사들은 오늘 또 유료 할증료도 발표할 텐데 아마 또 항공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영향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여러 항공이라든지 건설, 토목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제 경제 섹터에 굉장히 큰 파급을 줄 것 같은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항공이겠죠. 그래서 네. 4월에 보면 유류 할증료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상할 거고요. 여행 수요가 위축될 거고 항공사 마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고요. 건설, 토목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유류 그다음에 원가가 아스팔트랑 유류 원가가 급등하니까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거고요. 주택 분양가가 상승하게 될 거죠. 그다음에 식품 유통도 문제인데요. 그 납사가 품귀 현상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장재랑 원자료 같은 거가 이제 가격이 급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이제 그 연쇄 인상이 예측되고요. 편의점이나 소매 같은 경우도 물류비가 상승되고 발주 차질될 거니까 초콜릿이나 맥주 같은 수입품 위주로 공급 불안이 가중될 거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석유 화학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사가 공급 차질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료가 되는 플라스틱, 합성 섬유, 화학 제품의 원가가 폭등할 예정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굉장히 비용 상승되고 마진이 줄여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소비자가가 안정이 되니까 사실 인플레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정유사 마진을 또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납사 처리 축소가 될 것 같고 석유화학 원료가 또 이제 부족이 심화될 거니까 이게 시장 왜곡도 결과도 가져올 수 있어서 이제 그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납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이제 그 라면 봉지, 페트병, 합성 섬유 다 비싸지니까 기름값 싸졌는데 왜 물가가 오르냐라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얽혀서 우리 경제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여러 국가들과 함께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 정책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네. 보시면 사실은 정부 에너지 공동 선언도 하고 말씀하셨던 15조 추경 이제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긴급 처방 즉시 필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등하고 말씀하신 에너지 공동 선언이 필요하면 이제 하게 되면은 비축유를 공동으로 이제 방출하는 데서 협력을 하게 되고 IEA에서 4억 배럴 정도 방출 한국에 하도록 했으니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한국에 2,246만 배럴 기여 공식화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고 추경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바우처, 그 다음에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하고 중소기업 원자재 공급 안정자금 같은 거 지원하게 되면은 이것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게 될 것 같고요.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500원을 이제 심리적으로 방어하는 거에서 당국이 약간 스무딩하면서 이제 개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연장돼도 사실 논의가 좀 될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민생 안정에 효과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의 지원 병행이 필수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기 구조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원전 가동률을 빨리 정상화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한미 에너지 협력을 격상화해가지고 미국 셰일 오일 같은 거를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고 전략 비축률을 공동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저 중요한 거는 수출을 다변화하는 전략. 그래서 반도체나 방산이나 조선 같이 에너지 충격하고 좀 관계가 적은 이런 고부가가치 수출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늘 이렇게 충격이 올 때면 체질 개선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이번 사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부 최상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